일부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 그리고 미국 부동산 시장의 현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과 투자자, 또 바이어, 또 셀러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내 집을 사려는 분들, 또 주택을 팔려고 하는 분들이 이번 금리 인상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많아지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번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질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그동안에 이제 집을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아질 거라고 전 예상을 해서, 네. 요번 봄에는 굉장히 그 부동산 시장이 핫할 거다라는 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이제 금리가 더 오르기 시작하면서 좀 쿨다운 할 거라고 이제 저는 예상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이 이제 붕괴되고 난 다음에 네. 미국 정부가 그 부동산을 이제 시장을 회복시키려고 First Time Home Buyer Credit이라는 첫 번째를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첫 주택 구매자 이게 주는 그 세금 정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집값이 잠깐 반등을 했다가 네. 크레딧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그 부동산 이제 주택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 네. 연준이 2차하고 3차 그 양적 완화를 하는 그 중간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비정통적인 금융 정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장기 금리를 이제 끌어내리면서 모기지 금리가 한 5%였던 것이 한 3.5 밑으로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부동산 주택 가격이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게 2012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부동산이 지금까지 좋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가격에 미국의 그 주택 시장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주택 가격 측면을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금리 인상을 계기로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이 항목별로 좀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경제학 101을 하셨던 분들은 소위 말해서 공급과 수요와 공급.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서 결정된다는 것처럼 네. 그 주택 시장의 그 주택 가격도 당연히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수요, 늘어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네. 지금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노동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경제가 지금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급. 네. 공급이 지금 이제 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줄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 집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 전에 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지금 새 집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도 많이 회복이 된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동안에 낮은 금리에 벌써 모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안 팔려고 하진 않죠. 더 비싼 가격에 사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공급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은 이제 아무래도 주택 가격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그 기대감이 이제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보면서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금리 인상이 이제 되기 전에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더 주택 시장을 바라보고자 하고 관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장 기준금리가 이제 올랐잖아요. 그럼 수요가 이번 봄에는 확 좀 많아졌다가 차츰 좀 줄어들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봄이 굉장히 그
살라고 하는 사람과 네.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금리가 올리기 전에 네. 많이 그 집을 내놓고 그러니까 살고 하는 많이 있을 거라고. 연준이 앞으로도 계속 기준금리를 4-5번 정도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모기지금리가 계속 올라갈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냐하면은 고정금리 말고도 변동금리는 네네. 그 연준이 정하는 그 기준금리에 의해서 따라 올라가게 되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 말고도 이렇게 투자하려는 분들, 투자를 해온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 기준금리가 계속 이제 오르는 추세고 모기지 금리도 계속 이제 올라가는 추세인데 투자하려는 분들은 지금 이 시장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계속 지금처럼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글쎄, 우리가 이제 모기지 금리 인상 그 가능성을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은 연준 기금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모기지 금리가 올라오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약화된다. 네. 당연한 결론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가계의 재산 1호인 주택 그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외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기지 네. 가격이 오르는 건 부정적인 요인이지만은 네. 그럼 대표적으로 그러면 긍정적인 요인들이 뭐냐? 미국이 한마디도 소득이 상승이 한마디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질 소득만을 얘기해도 10년 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실질 소득이 지금 현재 8%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도 인구 증가가 비교적 그 순조롭게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집의 공급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순조롭지 않을 때 집값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원인이 되는데 그러면은 임대료가 많이 오를 경우 임대만 하던 사람들이 이거보다는 집을 구매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네. 그 구매 수요, 전환되는 구매 수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뭐 또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지만은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를 깎아주고 또 대대적인 어떤 그 정부 그 투자 네. 이런 것을 위한 지출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들의 투자를 상당히 유발시킬 경우 그럴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들이 유발적으로 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기지 금리가 오르는 것은 부정적이지만 나중에 말씀드린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그것을 상당히 상쇄시킬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 여러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많은 그 경제 기사들은 보면은 작년만은 못할지라도 그래도 올해도 여전히 상승기조로 상승기를 이뤄갈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개 한 20대 그 대도시 지역을 그 중간 가격을 낸 것들을 보면은 네. 작년에 평균 6.3%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그보다는 좀 못할 거라는 예상을 하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그 소득이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그런 지역들, 그런 쪽 대표적으로 시애틀이라든가 라스베가스라든가 올랜도 같은 지역은요. 네. 지금 10 내지 12%를 작년에 상승했습니다. 그 모멘텀이 올해도 살아 있을 네. 거라고요. 좀 죽지만은. 그래서 이런 자리 여전히 투자의 메리트가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미국의 그 부동산 투자할 때 선호한 지역 LA 같으면 말이죠. 네, LA. 여전히 평균치보다 높은 그런 그 8.3%를 네.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여전히 투자에서 상당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네. 있지만 그래도 네. 상승 기조를 계속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좋을 것이다. 네. 투자도. 네. 지역적으로 가면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과 네. 남쪽의 플로리다 지역 같은 데, 네. 텍사스 지역, 그다음에 동부 지역 이런 데 네. 여전히 상당히 살아서 그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지역으로 투자의 네.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몇몇 그 지역은 서프라임 사태 전에 그 최고치 주택가를 회복하고 그거보다도 더 높게 올라간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네. 어디냐면 이제 서부 쪽,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부 이쪽은 굉장히 많이 주택 가격이 올라왔는데 서부 지역이 약간은 사실은 좀 걱정스러울 만큼 많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실수요를 제어하고 투자하는 거는 좀 많은 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제대로 된 옥석을 가리시고 투자를 하면은 괜찮지만 그 위에 뭐 묻지마 투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주택 가격이 지난 몇 년 동안 두 자리 숫자 올랐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버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그 뉴스들 접하셨을 텐데 노 교수님 보실 때는 이런 버블 우려가 진짜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 나온 배경을 보면은 지난 1월, 2월에 걸쳐서 주식시장의 그 버블로 인해서 조정을 아주 급격히 한 2주가량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미국이 10년 전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발하는 그 단초가 부동산 시장의 붕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니까 부동산 시장의 버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10년 전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의 최고 수준과 비교해 보면은 대개 그 케이스 실러 지수에 하면은 지금은 한 부동산 가격이 한 7% 정도 높은 네,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네.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지만은 부동산 그 붕괴, 버블의 붕괴의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버블 붕괴는 그렇게 없다라는 게 네.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많이 오르고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그다음에 LA 지역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텍사스의 그 댈러스 같은데 이런 지역들의 그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급하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대개 보면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입니다. 네. 고용 그 증가율도 상당히 높고 네.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버블을 얘기하는 큰 이유는 한국에서도 보면 선거 때가 되면 경기가 조금 그 과열되는 그런 상황들이 늘 나타나거든요. 그래 미국에서도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여러 산업 현장에서 모든 가격을 앙등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원유 가격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한 3개월물 그 원유 시장의 선물 가격이 네.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부동산 가격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결정적으로 보면은 그때 10년 전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의 그 피크 때보다 되게 모기지 내는 그 비용이 말이죠. 굉장히 낮죠, 아직도. 아직 한 30% 낮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실질 소득은 말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8% 더 높은 상태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과연 버블이 이렇게 쉽게 그 커지고 또 그것이 붕괴할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는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투자할 그 해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버블이 붕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서 지역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샌프란시스코가 말이죠. 지금 현재 3월 달에 나온 그 중간 가격이 네. 주택의 중간 가격이 130만 불이고 연말에 가면은 150만 불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현재 뭐 페이스북이 상당히 이제 조정을 심하게 받고 있는데 기술주가 상당히 몰려있는 기술주 기업이 많이 몰려있는데 네, IT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죠. 네. 만약에 그런 기술주 기업의 버블이 붕괴하고 지금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이 갑자기 그 전개되는 시나리오로 변한다면은 샌프란시스코는 붕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네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또 하나 버블에 그 일조하는 것은 여태까지 수요적인 요인을 많이 봤는데 공급적인 요인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개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그 기업들의 사정이 어떤 거냐 이런 것을 대개 볼 때 대개 보면은 그 주택 그 건축 허가 면적이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초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 전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의 피크 시절보다 주택 허가 면적이 나와 있는 게 지금 62%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집을 지을 땅이 없다는 땅이 별로 거죠? 없다는 얘기가 네.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요. 또 하나 큰 문제는 그 거기에 지금 일할 노동력이 그렇죠. 인력이 없다. 얘기를 이게 3년 전 조사가 80%였는데 기업체들의 지금은 3% 정도, 82% 정도로 3년 지나서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보세요. 땅값 오르죠. 인건비 심하게 오르고 사람을 더더욱 구할 수 없죠. 네. 그다음에 뭐 앞에서 뭐 중국에서 들어온 철강물 뭐 알루미늄물에서 관세 부과하면 네. 솔직히 건축에서 많이 쓰는 원자재도 또 많이 올라갈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택 건설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애로가 너무 많이 한꺼번에 겹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 공급을 수월하게 못하니까 공급의 보틀넥 현상을 가져와 가지고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여전히 미국의 주택 그 건설 시장에 상당히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서 주값이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말해서 꼭 버블적인 요인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부동산 시장, 앞으로의 주택 시장 전망이 좀 궁금해요. 지금 보면은 한인분들, 한국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서부 쪽은 뭐 LA 지역이 될 수 있겠고, 동부 쪽은 뉴욕, 그다음 뭐 남부는 애틀랜타, 뭐 텍사스, DC 뭐 이런 지역이 될 텐데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그 주택 시장 전망 좀 분석하신 게 있으시죠? 일단 뭐 아까 우리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케이스 실러 인덱스로 보면 최고점에서 지금 현재 미국 전체는 한 7% 더 오른 상태고 그 LA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0% 다 리커버리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도 그때보다 한 16% 올라간 상태입니다. 시애틀 같은 경우는 한 24% 더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덴버 같은 거는 한 38%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보스턴 같은 경우는 한 14% 더 올라가 있는데 뉴욕이나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아직도 90%밖에 지금 회복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 경우는 지금 고점을 뚫고 한 4% 지금 더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웨스트 코스트 서부 쪽에 있는 도시들이 만약에 이제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이제 되게 되면 거기가 혹시 조금 걱정스러운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한 도시가 아틀란타입니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계속 상승해 왔죠. 그래서 근데 아직도 중간 가격은 다른 대도시보다 낮아요. 그리고 시카고와 필라델피아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는 시카고하고 필라델피아가 아틀란타에 더 낮고요. 그 나머지 도시들보다도 낮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아틀란타는 주택 부족의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틀란타가 그 아마존 헤드쿼터 제2 본사가 온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안 내놓을 수도 있고 대박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시애틀 같은 경우가 작년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12% 올랐다고요, 작년에. 그걸 말이죠. 제가 분석하면요. 6년이면 더블이 돼요. 10%로 매년 오르면요. 6년이면 더블이 돼요. 원래 시애틀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있다가 아마존이 주식이 확 뛰기 시작하면서 같이 그쪽에 있는 지금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제일 집값이 상승한 도시가 시애틀이에요. 그 LA나 뉴욕과 같은 대도시들 분석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LA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6년 동안 굉장히 많은 주택 상승률. 근데 왜냐하면 워낙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했는데. 근데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갔고 못 사겠다고 나오는 주민들이 많아졌다고 그런 뉴스들이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아리조나나 덴버나 지금 뭐 텍사스 그래서 그쪽으로도 많이들 지금 이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중간 가격을 제가 본 중간 가격은 뉴욕이나 보스턴보다 한 60% 비싸거든요. 중간 가격은. 그렇지만 지금 그 집을 내놓으면 팔리는 그 기간이 2배나 빨라요. 어디에 비해서? 보스턴이나 뉴욕보다. 보스턴이나 뉴욕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며칠 정도죠? 지금 한 33일.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집을 내놓으면 집을 팔리는 나머지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경우는 보스턴은 한 2달 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한 2달 반 정도는 걸리는데 굉장히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집을 내놓으면 빨리빨리 팔리고 있는 거죠. LA는? LA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현재 LA는 그런 상황이고 뉴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그 최고점에 회복을 못했어요. 고점에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 주택 가격 상승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작년 10대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했던 데가 뉴욕입니다. 예. 네. 그리고 계속해서 리스팅도 나오고, 근데 팔리는 것이 2달 반. 예, 네. 팔리는 것이 그 새로 나오는 리스팅보다는 더 빨라서 네. 아마 이제 계속해서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주택 시장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DC? 예, 유일하게 그 10대 도시에서 그 가격이 올해 초에 떨어진 데가 하락한 데가 DC더라고요. 네. 제가 본 숫자로 봐갖고는. 네. 그리고 그 가격 회복도 최고점에서 아직 90% 정도밖에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럼 뭐 아무래도 집값은 그 지역 경제를 딱 볼 수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네. 예. 아시다시피 지금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그 이제 그 데피시트 때문에 계속해서 그 버젯을 예산을 계속해서 지금 계속 이제 프리즈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DC는 연방 정부에 관련된 잡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죠.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으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렇죠. 그 지금 시애틀 보세요. 거기서 하는 경제 활동의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교수님, 시애틀에 집 하나 사실 것 같은 느낌. 글쎄 한번 뭐 지금 심각하게 생각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달라스 지역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달라스 같은 경우는 사실 2016년 작년까지만 빼놓고 2016년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의 2자리 숫자로 집값이 상승을 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스로 인구가 유입이 됐고, 네. 뭐 토요타의 그 헤드쿼터도 달라스로 옮겼고, 그래요?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네. 그래서 달라스가 굉장히 집값이 빠른 속도로 올랐었는데 네. 작년에는 이제 거의 오르지 않고 뭐 한 자리 숫자로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올해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올해 이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리고 또 집이 팔리는 기간이 한 45일, 한 달 반이면 팔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집값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집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지만 매매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라스 같은 경우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경제가 보인다에서는 애틀랜타 중앙일보 페이스북과 이메일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